자,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계를 170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1852년 콜레라가 런던을 휩쓸 때 사람들은 굉장한 패닉에 빠집니다. 물론 런던에 콜레라가 창궐한 건 그때가 처음이 아니에요.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그때 콜레라 전염 속도는 이전과는 달리 한 달이 채 안 돼서 2만 3천 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. 당시 런던의 인구수가 130만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망자 수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. 게다가 당시의 기술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도무지 알아낼 수가 없었다고 해요. 대부분의 사람들, 특히 당시 그 의학계도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. 이때 그 소호 지역의 의사였던 존 스노우는 이게 그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오염된 템스강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이 혹시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그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. 스노우 박사는 그 소호 지역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환자가 사망한 날짜와 장소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지도에 까만 점으로 표시했는데 화면을 보시면 그 슬라이드 중앙에 있는 지도가 당시 지도인데요. 이 데이터를 통해 사망자의 위치가 그 브로드 스트리트과 렉싱턴 스트리트의 교차로에 있는 급수 펌프를 중심으로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. 결국 역학조사를 통해 왜 이렇게 빨리 전염되는지를 알아냈는데 그 당시 템스강은 사람들이 버린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오물 때문에 강물이 정말로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고 더군다나 당시 뭐 하수처리 시설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아서 그 펌프를 통해 강에서 그 끌어다 쓰는 물을 마신 사람들은 전부 콜레라에 집단 감염됐던 겁니다. 이후 스노우 박사의 주장으로 식수 펌프를 전부 폐쇄되어 더 이상의 콜레라 감염은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.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좀 건너가 볼게요. 그 비슷한 시기인 1853년 그 당시 그 러시아는 영국, 프랑스 그리고 지금의 터키인 그 오스만 제국이 포함된 연합국과 그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걸 크림 전쟁이라고 부르죠. 이 크림 전쟁 당시 그 이스탄불에서 활동했던 그 영국 출신의 간호사 한 분이 계십니다. 우리에겐 너무나도 유명한 어릴 적 이분의 위인전기 안 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죠. 우리가 보통 백의의 천사라고 부르는 뭐 누군지 다들 아실 거예요. 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. 사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팅게일 하면 뭐 자기 희생을 통해 전장에서 그 부상한 군인들을 돌보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뭐 물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하지만 그런 이미지에 가려서 이분의 또 다른 업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당시 그 전쟁에서는 총 맞아 죽는 병사보다는 부상병들이 모여있는 막사나 그 야전병원 내에 그 전염병이 돌아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. 뭐 전쟁 중이니 당연히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상처라도 아물기 전에 감염이 된다든지 뭐 혹은 파상풍에 걸린다든지 해서 전투 중에 전사자보다 그 부상으로 인해 전투 후에 사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. 이에 나이팅게일은 그 위생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그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영국 정부에 보내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그 통계 자료와 이를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도표화해서 끊임없이 보냈고 결국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냅니다. 뭐 물론 그 전에도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제도화해서 실행에 옮긴 것은 이때부터라고 해요. 덕분에 그 영국군 부상자의 사망률은 뭐 40%에서 그 2%로 감소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. 당시에도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극찬을 받았다고 하네요. 제가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뭐 역사는 돌고 돈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어떤 사회가 그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정말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이해하고 그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무려 170년 전에도 했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심지어 1850년이면 뭐 퍼스널 컴퓨터가 세상에 태어나기 무려 100년 전이라는 거죠. 존 스노우 그리고 나이팅게일 이미 그 옛날에 사회 혹은 조직이 겪고 있는 그런 풀기 어려운 문제들을 데이터와 통계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그리고 이를 누가 보든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. 어쩌면 이분들이 요즘 뭐 회자되고 있는 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우리말로 하면 뭐 시민 데이터 과학자의 그 선각자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.
1850년대 얘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이제 2020년인 현재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. 작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. 올해 1월부터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 지구상의 대부분의 나라로 확산돼서 현재 엄청난 수의 감염자를 기록했죠. 결국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, COVID-19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. 한국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에 접어든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언제 상황이 다시 돌변할지 몰라서 긴장을 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싱가포르는 4월부터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니 확진자가 10,000명이 넘은 지 이미 오래됐고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무튼 그 코로나 사태가 사회 전반에 정말로 많은 변화를 야기했는데요. 우선 그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의 장벽은 높아졌지만 그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각국이 그 임상 케이스 등을 포함한 질병 데이터를 오픈 포맷 형태로 공개해 그 접근성을 더 늘려야 한다.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. 결국 데이터의 민주화가 코로나 사태를 통해 더욱더 진행이 빨라질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단 감염이 시작된 공장이나 콜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기업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집단 감염을 줄이기 위해 그 공장 인력을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으로 대처한다거나 혹은 콜센터 직원들을 챗봇으로 대처하려고 할 거고요.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거랑 마찬가지로 학교의 그 온라인 수업도 굉장히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당연히 화상회의나 원격 교육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겠죠. 기업, 학교, 관공서 이런 조직의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마 더욱더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정말 걱정이 되는 거 사실 이 부분인데요.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특히 금융시장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더 우울한 건 이런 상황이 좀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코스피 지수는 한때 1400대까지 하락했고 미국은 다우지수가 약 40% 하락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입었고요. 이런 와중에 그 유가마저 출렁이고 있고 아무튼 그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커졌습니다.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전염병의 감염 경로 예측 그리고 확산 방지를 위한 예측 시스템 개발 등 이러한 일들이 아마 엄청난 그 가속도가 붙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을 이해하고 막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. 방금 이야기했던 그 전염병 예측과 그 확산 경로를 파악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하고요. 두 번째,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. 예를 들면 그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툴을 활용하는 방법, 혹은 R이나 파이썬과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. 거기다가 통계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죠? 뿐만 아니라 도메인 지식, 즉 내가 그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전문가적인 소양을 얘기합니다.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존 스노우, 나이팅게일 이 두 사람은 사실은 본인들이 직접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계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정보들을 분석을 한 후 도표나 그림 같은 그런 그 시각적인 기법을 활용해 그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데 그 활용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데이터 분석이랑은 그 거리가 먼 사람들이거든요. 한 사람은 의사, 다른 한 사람은 간호사거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.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현업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적절한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부여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규제나 그 보안상의 이유로 실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개선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무튼 의사든 간호사든 아니면 저같이 세일즈와 마케팅이 주 업무인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도되는 데이터 과학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같은 글로벌 팬데믹을 막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기업 혹은 관공서 이런 조직의 관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. 조직이든 지역사회든 항상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.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심지어 정부도 멘탈 붕괴에 빠지고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사회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.
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그런 조치들을 조직의 관점에서 좀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 당면 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. 우선 직원들이 동요 없이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. 그다음에 두 번째, 제품 혹은 서비스의 수요 공급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. 그다음에 원활한 고객 지원이 시행되고 고객 만족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 부분. 마지막으로 코비드-19과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미 보셨겠지만 주가 하락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, 그리고 사업장 내 집단 감염과 같은 내부적인 영향에 항상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,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,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고, 여기서 좌측에 있는 그 근로 환경 및 생산성 확보를 위해 어떤 일들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.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알트릭스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. 지금 저는 한 달 반째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. 우선 그 화상회의가 많아지다 보니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해 그 기술 지원도 굉장히 빈번해지더군요. 두 번째, 지금 그 싱가포르 정부의 그 서킷 브레이커 발동으로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장시간 집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어서 그런지 인사부에서 지속적으로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하면 참여할 수 있는 그 건강 관련 온라인 세미나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계속 보내오더라고요. 물론 회사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. 그리고 직원들 스스로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리어 관련 인증 프로그램, 및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공유해 줍니다. 그리고 또, 비록 온라인이긴 하지만, 그 일주일에 한두 번씩, 일과 관계없이, 소소한 개인 일상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, 친목도 목적의 그 커뮤니케이션 경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. 어쨌든, 그 직원들의 건강을 염려하고, 그리고 특히 우수 직원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, 어,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직원 서베이와 그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결론은 우선, 당연하죠. 그 직원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, 두 번째, 그 완벽한 원격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화상회의 같은 그런 인프라가 보장되어야 하고, 다음에 세 번째, 직원들에게 혹은 또 직원들끼리 그런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고,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직원 혜택 및 정책에 대한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이러한 일들이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그 온라인 학습이나 인증 제도들이 활성화되어야 하고, 비록 원격이지만 직원들의 그 요구 조건들이 빨리빨리 반영이 돼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구비되어야 하고, 그다음에 직원들과 그 빈번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불만족이나 문제점들이 사전에 빨리빨리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. 이러한 일들이 그 올바르게 수행이 됐을 때 그 기업 내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고, 아울러 그 우수한 인력들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. 이 슬라이드는 그 알트릭스의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직원들의 온라인 학습과 그 인증 프로그램을 그 트래킹하는 사례입니다. 이 고객사는요,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의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고, 100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국적 제조업체인데요. 해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교육하고, 그에 따른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통해 그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누가 교육 이수를 완료했고, 그 서티피케이션은 누가 취득했는지, 개인마다 그 달성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, 그리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동안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그 타블로 대시보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 자동화한 케이스고요. 이 슬라이드는 그 알트릭스 디자이너를 활용해서 그 직원의 이탈률을 예측해보는 그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데, 잠깐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, 직원들의 그 직급, 근무 연수, 연봉에서부터 통근거리, 주소 등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필요한 변수와 파라미터를 정의한 후 그 결과값에 심한 왜곡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변수값을 제거하거나, 아니면 데이터 정규화를 하는데,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그 알트릭스에서 제공되는 예측 분석 컴포넌트 중에서 하나를 활용해 그 분석 모델을 만듭니다.
그 모델을 통해 얻은 결과값을 갖고 어떤 요인들이 그 직원 이탈률에 큰 영향을 주는지 좀 확인해 볼 수 있고, 결과적으로 우수 직원의 이탈률을 낮추고 직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 슬라이드인데, 재밌는 사실은 이 분석 모델을 통해 이 조직의 직원들은 퇴사를 고려할 때 출퇴근 시간이 급여나 승진보다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어요. 지금까지 그 코비드-19과 같은 그 팬데믹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, 그리고 이런 사회적 난제들을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 조직과 특정 부서의 관점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알트릭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알트릭스는 1997년 그 인구 통계 기반의 데이터 매핑과 그 리포팅을 제공하는 엔진을 개발하다가 당시 그 미국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그 인구 센서스 데이터를 통합한 제품을 선보이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.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 회사들로부터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1억 6천만 달러 투자를 받았고요. 2017년 3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. 현재 기업 가치는 70억 달러가 좀 넘고요. 전 세계적으로 6천 곳 이상의 고객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400개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있으며 현재 한국을 포함해서 총 90여 개국에 진출을 해 있습니다. 키 테크놀로지 파트너로서 마이크로소프트, 타블로, AWS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. 가끔 고객들로부터 그 타블로와 경쟁 관계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데 그 전철이라고 불리는 그 데이터 프랩 앤 블렌드 레이어에서는 일부 겹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전반적으로는 서로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로 같이 그 콜 마케팅도 많이 하고 행사도 같이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알트릭스에서 제공하는 이른바 셀프 서비스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사상과 핵심 가치는 이런 겁니다. 화면 하단에 보시면 그 on premise건, public, private 혹은 hybrid 클라우드건 간에 어떠한 컴퓨팅 환경에서 코딩 없이 그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전처리부터 예측 분석에 이르기까지 그 원하는 비즈니스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 자동화돼서 그 현업 담당자들이 직접 쉽게 그 작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그 알트릭스의 그 핵심 사상, 코어 밸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그 알트릭스 사상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여기서는 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 그 알트릭스는 그 단순한 엑셀에서부터 오라클과 같은 일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까지 어떤 그 소스든 상관없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그 다양한 BI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RPA 그리고 시각화 툴까지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알트릭스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그 다양한 컴포넌트를 그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제공을 하는데 분석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할 필요가 있고 또 다양한 소스의 이기종 데이터를 서로 합칠 수도 있고 데이터의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리포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위치 데이터 기반의 공간 분석을 수행해야 할 때도 있을 거고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분석 모델링을 자동화할 수도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예측 분석의 모델을 실행했을 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정교한 예측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예측 분석의 모든 컴포넌트는 R 코딩을 통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당연히 그 완성된 분석 모델들은 협업을 위한 공유가 가능합니다. 이상의 모든 컴포넌트들이 그 270개 이상의 그 빌딩 블록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분석, 데이터 사이언스, 그리고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그 하나의 통합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 전 산업군에 걸쳐서 이제 골고루 알트릭스를 사용하고 있고요.
이 슬라이드에서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저희가 유치한 주요 국내 그 고객사들을 좀 살펴보자면 KB증권, 삼성전자, 롯데칠성, 그리고 성남시, 창원시, 남양주시 같은 그 지자체 쪽에서도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. 그 유스 케이스, 즉 고객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 그 알트릭스 커뮤니티에 가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그 알트릭스는 2020년 그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데이터 사이언스 그 머신러닝 분야에서 그 리더로 선정이 됐는데 요 내용을 바탕으로 그 알트릭스에 대한 그 시장의 평가를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그 엔투엔드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을 했다고 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트릭스 하면 그 데이터 전처리에만 강한 툴 혹은 뭐 ETL의 대용품 정도로만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. 지금은 확실히 그 데이터 전처리에서부터 뭐 예측 분석 그리고 리포팅, 시각화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을 아우르는 그런 플랫폼으로 특히 그 북미나 유럽 시장에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코딩 작업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하기 쉬운 데이터 분석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비춰졌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방대한 그 알트릭스 커뮤니티에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시장에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. 아무쪼록 그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